지난 1000년간 서양 지성사를 뒤흔든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책은 그 모든 걸 집대성하고 또 다른 세상을 열었던, 근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잊혀버린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한 세기도 아니고요. 무려 4세기 동안 유럽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딱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 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입니다. 이름부터 좀 생소하시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한때 지성세계의 중심, 바로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한 권의 책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어떻게 잊혔다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낸 인물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신학의 설계자, 1100년경에 태어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입니다. 롬바르두스가 활동하던 12세기는 말 그대로 지식의 홍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들이 막 넘쳐났는데 문제는 이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고 뒤섞여서 거대한 혼돈 상태였다는 거죠. 뭐랄까, 수백 년간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달까요? 이 혼돈 속에서 롬바르두스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권위 있는 글들을 싹 수집하고요. 이걸 주제별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성, 즉 논리를 사용해서 서로 부딪히는 지점들을 조화시킨 거죠. 그는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라 지식의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 그러니까 전통의 권위는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논리적인 이성을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롬바르두스가 확립한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방법론이었어요. 그의 작업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신의 본질에서부터 창조, 인간,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딱 4권의 책에 완벽하게 정리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담은 설계도 그 자체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탄생한 책은 그야말로 지성계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책 한 권이 수세기 동안 유럽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역사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150년대에 완성되자마자 불과 몇십 년 만에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파리 대학의 공식 교과서가 되더니 그 자리에서 무려 400년을 버텨내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절대적인 기준으로 군림한 예는 인류 역사상 다시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추천 도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명제집에 대한 자신만의 해설서, 즉 주석서를 써야만 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필수 관문이었던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 책에 주석서를 썼을까요? 면면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이름만 들어도 서양 철학사가 떠오르는 거인들이죠. 이들 모두가 바로 롬바르두스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그가 만든 지성의 놀이터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펼쳤던 겁니다. 만약 명제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중세 철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모두가 우러러보던 이 절대적인 책이 어느 순간부터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점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한쪽에는 롬바르두스가 공들여 쌓아올린 이성과 전통의 시스템이, 다른 한쪽에는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내세운 오직 믿음과 성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의 비판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명제집으로 대표되는 스콜라 신학이 너무 복잡한 논리 게임에만 빠져서 신앙의 근원인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본 거예요. 시스템이 목적을 집어삼킨 셈이라고 비판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명제집의 평판은 아예 땅에 떨어집니다. 계몽주의자들 눈에는 이 책이 그저 과거의 권위에 얽매여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암흑기 중세의 상징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명제집,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위대한 편집자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거든요. 과거와 현재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그를 단순히 옛날 글 짜깁기한 편집자 정도로 폄하했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를 신학적 설계자이자 전통의 위대한 관리자로 봅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거대한 학문의 체계를 세운 선구자로 다시 평가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롬바르두스 덕분에 신학이 그냥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 그가 바로 신학의 제도화를 이끈 인물이라는 게 오늘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명제집은 더 이상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고대 교부들의 깊은 사상과 중세 스콜라 철학의 찬란한 시대를 연결하는 서양 지성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다리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의 시스템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유럽 대륙 전체의 생각하는 방식을 규정할 수 있었을까요? 롬바르두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식과 권력, 그리고 시스템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피터 롬바르두스라는 사람 명제집, 라틴어로는 센티엔시아였나요? 이름 제가 잊어버린 것 같군요. 명제집이라는 책을 내서 그것이 이제 400년 동안 신학생들의 중세 신학생들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교과서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종교개혁자들한테는 논리 게임에 불과하다. 또 나중에 계몽주의자들한테는 권위 게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그런 책이다. 들어봤네요.